안녕하십니까. 저녁 산책 중인데 예도가 오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7번째 강좌를 열겠습니다. 6번째 강좌에서 분석론을 하고 분석론 마지막 부분에서 물 자체와 그 다음에 현상을 구분하는 그 부분을 예도가 하고 마쳤고, 오늘부터 이제 변증론을 주로 강좌를 열 것 같은데, 변증론은 라이프니츠 주로 합리론, 그죠? 합리론에서 말하는 그 형이상학의 부분, 그 부분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리론은 이성의 어떤 그 능력을 인정하여서 이성이 보편적으로 이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벗어나서, 그죠? 경험의 관점, 경험의 조건을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는 신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니체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공격을 받는 그런 주제인데, 칸트는 이 부분을 변증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이성의 어떤 그러한 보편적 이념을 전제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율배반적인 것이고, 그래서 변증론적인 특징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점에서 칸트가 니체의 관점주의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지는 우리가 깊게 또 고찰해 봐야 되는데, 칸트는 단 니체에 의해서, 관점주의에 의해서 해체돼 버립니다. 이 부분까지도. 그런데 칸트는 어쨌든 이러한 합리론에서 주장하는 형이상학, 그러니까 경험의 관점과는 무관하게 이성이 어떤 보편적인 이 세계에 대한 총체적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죠? 그러한 이성의 어떤 깊은 신뢰를 칸트는 변증론에서, 그죠? 공격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칸트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니체의 관점주의로까지 옮겨놓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칸트는 이러한 라이프니츠라든지 데카르트가 갖고 있었던 이런 합리론의 형이상학이 무조건적인 것, 다스 운베딩트, 무조건적인 것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이성의 본성을 이야기하면서 조건적인 어떤 그 인식의 경험의 조건을 넘어서서 무조건적인 것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이성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참 독특한 어떤 그 칸트의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여러분. 순수 이성 비판을 읽으면서도 왜 이게 순수 이성을 칸트가 비판하는지는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수 이성이라는 게 뭐예요? 라인에 페어 룸프트라는 이 순수 이성의 개념은 일단은 자기인식, 젤프스트 에어 켄트니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순수 이성은 오성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슐루스 폴거룽, 그러니까 인둑지온이라고 하는 추론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추론의 능력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이성은 실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은 추론의 능력과 실천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오성의 어떤 그러한 범주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성은 언제나 오성의 범주 개념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언제나 보편적인 것들을 인식하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오성의 범주, 곧 오성의 범주가 경험적으로 칸트가 사용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모든 오성의 범주는 감각 직관의 내적 형식과 외적 형식, 즉 공간과 시간의 어떤 그러한 제한을 받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성은 언제나 이러한 그 범주의 개념을 뭐예요? 오성 경험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경험적 조건을 넘어서서, 다시 말하면 감각의 시간과 공간의 감각적 형식을 넘어서서 이성은 개념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야. 이것을 칸트는 이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성의 범주를 뭐예요? 오성의 범주를 감각 직관에 맞추어 사용해야 판단이 발생하는데, 이성은 언제나 이러한 판단의 능력을 벗어나려고 하는 무조건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은 오성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은 언제나 환상의 논리학을 갖고 있어. 칸트가 직접 이야기하는 겁니다. 판타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환상의 논리학은 뭔가 하면은 오성의 범주를 감각 직관의 조건에 경험적 조건에 맞게 활용하려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 경험적 조건, 즉 인식자의 관점을 넘어서서 언제나 보편자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갖고 있다라는 게 바로 칸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변증론에서 주로 이 순수 이성의 이러한 환상의 논리, 그러니까 경험적 조건을 넘어서서 다스 운베딩테,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것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죠? 그런 특징을 서술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메타피지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순수 이성은 언제나 형이상학적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성의 능력은 언제나 경험과 관계되는데, 이성은 언제나 형이상학적으로 이러한 경험적 조건을 넘어서 무조건적인 것을 향하여 달려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됐죠. 이제 그래서 변증론은 순수 이성과 형이상학의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형이상학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게 바로 변증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은 자기 인식, 젤프스트 에어 켄트니스, 자기 인식 안에서 언제나 경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닌, 그죠? 언제나 선험적인 것, 그러니까 선험적 조건 안에서 그 인식의 어떤 경험적 조건을 넘어서서, 그죠? 넘어서서 보편적 세계를 인식하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거기서 칸트는 이러한 무조건적인 무제약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무제약자. 어떤 조건의 인식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무제약자의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형이상학의 내용이 바로 총체로서의 세계. 첫 번째, 그게 바로 우주론입니다, 여러분. 코스몰로기예요. 우주론적 특징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영혼의 자유, 그죠? 영혼불멸을, 영혼의 어떤 그러한
이거는 선언적 통각의 통일성을 비판적으로 또한 고찰합니다. 그러니까 분석론에서 이야기되었던 통각의 개념을 다시 한번 갖고 와서 고찰하는 그러한 영혼의 불멸적 특징, 영혼의 특징을 다루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신학입니다. 신학. 신을 이야기하는, 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러한 존재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그 다음에 또 자연신학적 증명, 이런 세 가지의 신존재 증명의 어떤 그러한 특징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세 가지, 이것을 칸트는 자유, 독일어로 프라이하이트, 자유, 우주론적인 어떤 그런 걸 분석하는 걸 한마디로 자유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신에 대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걸 고트, 신에 대한 어떤 그러한 세 번째가 뭐죠? 영혼, 진례,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러한 특징을 이야기하는 이런 형이상 순수 이성이 무조건적인 것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신, 자유, 영혼 불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도는 순서대로, 그죠? 오늘은 주로 우주론, 코스몰로기에서의 자유의 개념을 오늘은 파악해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일 8번째 시간에 신학과 영혼 불면을 다 다루면서 8번째 아마 순수 이성 비판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제약자의 형이상학적 어떤 그 특징을 가지는 그러한 분석의 대상으로서의 우주론, 자유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끝내겠고, 내일은 나머지 신과 영혼 불멸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순수 이성 비판 변증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늘 7번째고 내일 8번째로 순수 이성 비판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죠? 할 게 너무 많아요. 이 변증론도 사실 하나 더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한번 진행해보고 9번째 갈지 8번째까지 갈지는 차후에 한번 강좌에서 한번 진행되는 대로 예도가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증론에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칸트는 이 자유를 우주론과 연결시키고 있는지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는 언제나 여러분들 생각해봐. 칸트가 분석론에서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예도가 앞선 강좌들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듯이 칸트는 언제나 두 가지의 주관 안에 범주표 안에 세 번째 그 범주표에서 관계의 범주표가 있죠. 거기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 그 다음에 실체와 속성의 관계, 그 다음에 상호적 관계, 이 세 개를 다루는데, 그 범주표의 5성의 범주에 적합하게 이 세 개도 객관적 영역에서 이 세 개도 그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뭐예요? 이 자연 세계는 언제나 원인과 결과가 있고, 그 원인과 결과의 움직임 안에서 지속적인 게 있고, 그걸 실체라 그러고, 이런 실체와 원인과 결과의 상호적인 어떤 거에 의하여 이 자연 세계가 운동함으로써 이 자연 세계는 그러한 수학적인, 그죠? 인과율과 실체와 그 다음에 상호적 관계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다라고 객관적 영역에서 밝히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이 세계는 총체적 세계로서 자연계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지만 이런 자연계를 또한 자연계 바깥에는 도덕적 보편자가 있다라고 봤다라는 거야. 그 여기에서 이 우주론적 논증에서 이미 실천이성 비판의 어떤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편적 도덕적 보편자를 전제하고 자연계 안에서, 그죠? 자연계 안에 있는 이러한 물리학적 세계 말고 자연계 바깥에는 도덕적 보편자, 보편 이성의 어떤 그러한 법칙을 부여하는 절대자가 존재한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신학으로 또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주론에서의 그 모든, 그죠? 이런 우주론적인 어떤 이러한 그 세계, 총체로서의 세계와 그 다음에 신의 세계, 신이라는 개념,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놈의 개가지 있네. 세 번째가 바로 영혼의 불멸인데, 이러한 세 가지는 오성의 범주에 맞추어서 순수 이성이 사용하는 게 아닌, 그 오성과 감각 직관의 경험의 조건을 넘어서서 사용하려고 하는 무조건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죠? 그래서 칸트는 이 세 가지를 이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성은 범주와 개념과 관계하지만 이성은, 순수 이성은 언제나 이념과 관계하는 거야. 이념은 다른 말로 형이상학입니다. 이제 정리가 잘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 가지들 중에서 이러한 순수 이성이 자기의 범주가 아닌, 오성의 범주가 아닌 이 범주를 넘어서서 자신의 이념을 적용시켜서 이러한 조건 지어진 경험의 세계를 넘어서서, 그죠? 넘어서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무조건적인 무제약자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이성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바로 이율배반의 특징을 가진다 그럽니다. 야, 정말 칸트를 이렇게 깊이 있게 전부 다 강의를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이걸 독일어로 안티노미라 그래.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성은 역설적이게도 이율 배반과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제약자를 향하여 나간다는 거는 인식의 조건, 경험의 조건을 넘어서서, 그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성은 언제나 이러한 무제약자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러한 이율 배반을 다루는데, 그러니까 우주론, 총체로서의 세계와 신의 개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영혼불멸, 이런 것들은 이율 배반의 특징을 가지는 이성의 이념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이념은 뭐예요? 그럼 감각 직관에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들어온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성은 그래서 나중에 신과도 연결이 돼, 여러분. 신이라 그러는 게 무슨 우리 대가리 안에 들어온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 대가리 안으로 들어온 겁니까? 그게 감각 직관에 의해서 잡혀지는 거야, 신이. 그리고 자유라는 개념이 우주론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 세계의 우주론은, 지금 우주론을 다루는데 우주론이 자유와 연관된 거야. 왜 자유입니까, 여러분? 왜 자유야? 이러한 자연 법칙, 인과율이라든지 실체, 그 다음에 상호적인 이런 자연 법칙의, 뉴턴의 운동의 법칙에
자연계 안에서 붙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해가 됐어요? 이 세계는 그런 자연계 안에서의 법칙에 따르는 자연계가 있지만은, 그죠? 이 자연계 바깥에 언제나, 그죠?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도덕적 보편자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자연계 바깥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이율배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율배반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의 가정, 전제 안에,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이율배반 설명을 잘 들어야 이 세계의 형이상학적인 논증을 따라갈 수가 있어. 이율배반은 칸트한테서는 뭔가 하면은 하나의 전제,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 아래에 두 개의 명제가 나타날 수 있어. A는 B다, A는 B가 아니다. 두 개 다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두 개 다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가정을 한 이 두 개의 명제의 전제가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정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야. 거짓이기 때문에 A는 B다, A는 B가 아니다가 두 개 다 논증이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이율배반에 속하는 게 형이상학적 명제들인데, 그게 바로 우주론, 자유, 그 다음에 신, 그 다음에 영혼불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도는 이 자유를 말하는 이 세계의 우주론을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이런 겁니다. 이 세계는 우주론적인 세계가 뭐야? 총체적인 세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세계는 시간으로부터 출발하는 출발자가 있다. 또 시간으로부터 출발하는 원인자가 없다. 두 개 다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그 이유는 시간으로부터 출발하는 원인자가 있다 그럴 때는 이 세계의 결과로부터 원인자를 추론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나 이러한 것이 없다 그래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그 원인자를 단순히 보편관념인 신이라는 제1원인, 그러니까 카우사 수이라고 하는 제1원인의 어떤 것들을 전제할 때에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1원인은 공허한 개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제1원인자가 있고 그것이 이 세계의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방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는 이러한 것들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원인과 결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성에서 사용하는 원인과 결과는 뭐예요? 예도가 이런 겁니다. 예도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셨다. 그래서 지금 예도는 잠이 피곤하지만 잠이 안 오고 아주 쌩쌩한 이성 안에서 강좌를 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오성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인과율적인 거예요. 이해가 됐어? 그런데 이거는 경험적인 거야. 근데 순수 이성은 이런 것하고 관계하지 않아. 순수 이성은 이 세계의 총체성과 관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게 우주론인데, 이 세계의 총체성이 왜 이율배반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의 총체를 여러분, 물리학에서 말하는 이 세계 전체를 여러분들이 경험했어? 경험 안 했잖아요. 우리는 이 세계의 총체를 경험은커녕 뒤질 때까지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래도 이 세계를 어떻게 다 경험할 거야,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과 같이 갑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계의 총체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나 순수 이성은 이러한 총체적 세계,
이해가 됐어요? 총체적 우주, 이 세계 전체, 디벨트 관점, 게잠트 하이트, 세계의 총체적 세계를 게잠트 벨트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려고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코 경험과는 관계가 없다. 그죠? 경험과는 관계없어. 단지 이성의, 순수 이성의 이념과 관계하기 때문에, 그죠? 순수 이성의 이념과 관계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성에서 말하는 경험적 원인과 결과가 아닌 이 세계의 원인자, 여러분 경험했어요? 경험 안 했잖아. 단지 순수 이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보편자가 있다. 이 보편자가 신이라 그러면 이 신이 제일 원인이다. 여러분, 자기 원인이 제일 원인입니다. 신학적 개념이죠. 신이야, 신. 카오사 수이라고 하는 자기 원인으로부터 이 세계가 나왔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는 이러한 총체적 세계에 대한 이러한 추론. 이성은 두 가지 능력이 있다 그랬죠. 추론 능력이 있고, 이건 오성의 추론 능력과는 다른 거예요. 순수 이성의 추론의 특징은 이런 추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슐루스 폴거룽, 인둑지온, 독일어로 두 개 다를 사용합니다. 칸트는 슐루스 폴거룽이라고 하는 이 추론, 보편자에 대한 이러한 추론의 능력은 결국 경험적인 것하고는 경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율배반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제일 원인자가 이 세계를 만들었다. 이래도 맞고, 또 이 세계는 제일 원인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도 되고 없다 그래도 돼. 그러니까 있다 그래도 되고 없다 그래도 되는 이러한 가정과 전제는 이율배반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러한 가정과 전제에 두 가지 명제 다가 성립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가정을 하는 이 전제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칸트는 그런 관점에서 안티노미, 이율배반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야,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데 강조가 잘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 이성 비판 1차자로 읽어보세요. 여기서 그냥 무슨 과학책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이 잘 돼가고 있어요. 강좌가 잘 따라오리라고 생각해.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백날 이야기하고 논증을 펼쳐도 그 논증 자체는 순수 이성의 형이상학적 이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험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험적인 어떤 그러한 순수 이성의 경험적인 관점, 오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이념들은 다 거짓된 거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그래서 이율배반에서 나타나는 그 모순은, 이거는 원서로 그대로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 모순은 분석적이면서 동시에, 왜 분석적이야? 경험이 안 들어가잖아요. 경험이 들어가면 종합적이잖아. 분석적이면서 두 번째가 뭐야? 두 번째가 바로 변증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변증적이다. 이런 것들은 단지 종교의 변증론과 같이 변증적인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마지막 장의 제목이 변증론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죠? 그래서 순수 이성이 관계하는 거는 신학적인 것하고 상당히
신학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것들하고 관계한다는 겁니다. 경험적이기보다는. 그래서 이러한 우주론, 이러한 원인과 결과, 우주의 어떤 이런 자연계 안에서의 이러한, 그래서 우리는 현상을 경험하지 물 자체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변증론에서 물 자체를 우리의 이성은 물 자체, 운베딩터, 무조건적인 것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이 물 자체를 순수 이성은 뭐야? 순수 이성은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순수 이성은 물 자체를 자꾸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 자체가 뭐야? 총체로서의 세계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전체로서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물리학이 백날 나와도 그건 하나의 가설일 뿐이죠. 정답이 어디 있어 거기에? 우리는 단지 그런 가설들을 참조할 뿐이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율 배반의 특징을 가진 보편적 이성, 순수 이성의 이념들은 학문과 관계된 게 많아. 여러분, 학문. 그래서 칸트는 이런 이율 배반이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수 이성에서는 거짓으로 판명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단순히 거짓이다 이래갖고 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천 이성에서 신을 요청하잖아, 여러분. 신이라 그러는 게 모순되고 이율 배반적이라 그래서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러분들 총체적 세계라는 개념, 오늘날 뭐야? 빅뱅 이론 있죠, 여러분. 빅뱅 이론이 뭐야? 이 세계의 최초의 어떤 이 세계가 최초의 원인자로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거든. 근데 그게 증명이 됐나요, 여러분? 이러한 우주론적 가설들이 전부 다가 이러한 이율 배반에 속하는 겁니다. 왜? 그 원인자가 그게 원인, 제1원인, 자기 원인, 이 세계의 원인을 증명하는 게 아니거든. 그 원인이 빅뱅이라고 주장하는 거거든. 그 원인이 있다 그래도 제1원인으로서 폭발이 있었다. 오케이. 그런데 폭발이 없었다. 오케이. 알았어요? 두 개 다가 가능한 거야. 가설 자체가 이 세계 총체로서의 세계의 원인이 뭐냐? 그 가설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게 형이상학이고, 이것이 바로 칸트는 이율 배반이라고 했던 겁니다. 거짓이라는 건 뭐야? 우리의 경험적 조건을 넘어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류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순수 이성은 언제나 오류를 만들어내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칸트의 1차 자료를 안 읽은 이런 강의 처음 들어볼 거야.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걸 읽을 수 있어? 순수 이성이 오류를 만들어내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 칸트 강좌 들으면서 이런 내용까지 나간 적이 있냐고. 어디에서 읽을 수가 있어? 순수 이성은 오류를 만들어내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오류, 거짓, 모순, 이런 것들 모순되지. 우리의 경험으로 인지될 수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 이 형이상학적 이념들을 칸트는 전제 자체, 명제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
가정, 경상도 말로 영어로 assumption, assumption, 가정 자체, 전제, 프레미스가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순수 이성에서 다뤄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총체적인 세계를 알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런 것들을 증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지 이율 배반이라고 라는 것이 증명된다 그래도 그것을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확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지? 정말 철학이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원서를 수십 번 읽어도 들어오지가 않아. 나는 이 부분을 도대체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이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러한 미묘한 양면성을 읽어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우주론에서 자유는 뭐예요? 이러한 인과율적인 어떤 실체나 인과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연의 물리세계, 자연 법칙의 세계를 바깥에 또 다른 보편적, 도덕적 보편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칸트가 이것을 실천 이성 비판에서 갖고 가죠. 갖고 가서 그 도덕적 보편자를 요청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미 변증론의 우주론을 설명하는 이 부분에서 칸트는 이러한 실천 이성 비판을 어느 정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참 재미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그죠? 원인과 결과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총체로서의 이 세계를 순수 이성에 의해서 사유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 인식 안에의 조건 안에 들어온 것들이 아니라는 거거든. 총체로서의 세계는 언제나 우리의 오성과 순수 이성의 범주를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수 이성은 언제나 이러한 오류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특징, 무조건적인 것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 이런 성향을 우리는 결코 막을 방법도 없고, 또 이런 성향을 제어할 길도 없다라는 거야, 칸트는. 이제 이해가 됐죠? 충분히 이해가 됐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칸트는 그러한 철학에서의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이러한 이율 배반의 모순들을 이야기할 때조차도, 그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조차도 칸트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자기 자신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물리학에서 신학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들을 이미 깔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존재 증명 곧 내일 하겠지만은 이러한 우주론에서의 제1원인자가 신이 됐든 아니면은 빅뱅 이론과 같이 폭발이 됐든 그 원인자를 뭘로 규정하든 간에 이거는 보편자와 관계하는 거지 결코 인간의 경험적 인식의 조건 아래에서 범주에 의해서, 오성의 범주에 의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우주론, 이러한 자연계 안에서 자연계를 벗어나 있는, 그죠? 그러한 도덕 법칙의 어떤 보편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이념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두 개 다가, 그죠? 그래서 이 세계 안에서의 어떤 우리의 경험적 인식에 의해서 붙잡힐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성의 범주 안에서의 원인과 결과고, 그러나 이성의 이념과 관계하는 것은 총체로서의 세계에서의 원인자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성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세계 전체를 누가 만들었을까? 이 세계 전체의 원인자는 누구일까? 원인자가 있을까? 아니면 물리학적으로 폭발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뭘까? 그 원인으로부터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면 이 세계 전체를 총괄하는 그러한 주제는 누구일까?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자연적 신을 이야기하게 되고, 이러한 신의 관념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이성의, 우리의 영혼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질문할 수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가 우리의 경험적 조건을 넘어서 있는, 그죠? 우리의 경험적 조건을 훨씬 넘어서 있는 보편적 이념과 관계하는 그런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념의 개념도 확실히 이제는 들어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철학은 토대가 있어야 책이 읽힙니다. 그 이유는 개념 없이 그냥 한글로 번역된 거라고 번역서를 백날 읽고 해봐야 안 들어오는 이유가, 이러한 전체적인 철학의 토대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지 멋대로 공부를 하니까 순수 이성 비판을 읽어봤는데 뭐 읽었는데 하나도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토대가 있는 거죠. 이념은 언제나 뭐와 관계하는 거예요? 순수 이성과 관계하는 겁니다. 그럼 칸트가 왜 순수 이성을 까는 거야? 까는 이유는,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이야. 까는 이유는 뭐야? 순수 이성은 언제나 경험적 조건인 판단을 넘어설라 그런다고. 판단은 뭐예요? 판단은 언제나 감각 직관과 그 다음에 선험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오성의 범주의 개념들과 결합을 통하여 발생하는 게 바로 그게 바로 판단이야. 그런데 순수 이성은 이러한 것을 언제나 이런 경험의 조건을 넘어서서, 그죠? 보편자를 향하여, 다시 말하면 운베딩터, 운베딩테스, 다스 운베딩터, 무조건적인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래서 오류를 발생시키고 모순을 발생시키는 오류, 이열툼, 여러분 다 독일어로 다 얘기해 드릴게. 그 다음에 개겐자츠, 모순을 일으키고 이열툼, 오류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수 이성은 이런 경험적 조건에 의해서 비판받고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비판이 후에는 또한 미학과 도덕이라고 하는 순수 실천 이상과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이런 이념은 순수 이성이 아니라 그저 실천 이성이나 판단력에 의해서 분석되어야 한다고 하는 또 다른 과제를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이성에서 말하는 그 안티노미,
이율 배반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칸트한테서는. 이러한 이성의 보편자와의 관계의 특징은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는 실천 이성의 요청으로서의 절대자, 보편자, 그 다음에 도덕적 보편자, 보편 이성, 이런 것들로 나아가고, 나중에 이러한 이 세계를 만들었던 이러한 우주론적인 디자인, 그죠? 다스 디자인. 그러니까 이 세계의 어떤 구성, 계획,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여, 인간의 이성과, 맞닥뜨려질 수 있는지, 이런 게 다 미학 아니에요, 미학. 나중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이성에서 거부된 이러한 비판된 이러한 그 주제들은 나중에 또한 칸트에 의해서 다시 살려지는 그런 주제로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죠? 그래서 변증론은 뭔 말인가 하면은 논증에 의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단지 이런 이율 배반들은 변증할 뿐인 거예요. 분석적이고 종합적이지 않기 때문에, 분석적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은 신학의 주제들처럼 변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우주론 안에서의 어떤 그 원인자와, 그죠?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난 그 자유의 이념, 여러분. 그게 왜 자유야? 이런 자연계의 원인과 결과 속에 결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러한 자연계 바깥에서의 보편자를 이야기하거든. 이 자유의 이념을 따라서 실천하는 게 바로 실천 이성 비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는 언제나 프라이하이트라는, 이거는 헤겔한테서도 보편 법칙과 연결돼 있잖아. 자유의 이념. 그 절대 이성의 어떤 그 법칙과 연결돼 있는 거예요. 헤겔한테서도 이런 이념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해야 여러분들이 후대의 철학에서도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날씨가 많이 참 시원해졌는데, 모기는 여전히 달겨드네. 얘도가 싫어하는 이 모기 산책길에서 이 모기의 영역을 지나가는데, 날씨는 시원해졌는데 이 모기 새끼가 여전히 얘도를 괴롭힙니다. 강좌는 거의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를 다뤘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뭘 다뤄? 형이상학적 순수 이성의 이념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유. 그 자유는 뭐야? 우주론입니다. 우주론 오늘 총체로서의 세계를 다뤘고, 내일은 신을 이야기할 겁니다. 내일은 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 불멸을 이야기하면서 통각의 선언적 통일을 다시 다룰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면서 변증론이 끝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게 되면은 순수 이성 비판은 자연적으로, 그죠? 끝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우주론, 그죠? 우주론에서 총체적 세계로서의 우주, 그죠? 총체적 세계로서의 이 우주는 또한 뭐야? 원인과 결과, 인과율에 의해서 자기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지만은, 이런 것들은 언제나 우리의 오성의 범주를 넘어서 있는 원인과 결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단지 우리의 순수 이성에 의해서 이념으로서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개념들,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경험적 오성을 넘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율 배반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물 자체의 세계, 그죠? 물 자체의 세계. 또 물리학에서 말하는 물리학의 주제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경험의 세계에서 논증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확증될 수는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 오늘날의 물리학 역시도 이런 것들을 증명했다기보다는 단지 가설로서, 칸트의 말이 맞아요. 오늘날의 물리학도 이 세계의 원인이, 총체로서의 세계의 원인, 우주론이 그 뭐냐? 그러면 신학에서는 하느님이 창조했다. 그리고 과학에서는 뭐 빅뱅 이론부터 시작해서 열역학 에너지가 뭐 변화해서 나왔다 그러고, 또 그게 뭐 하느님이라 그러기도 하고, 신이 뭐 만들었다는 게 이런 거에 의존하고 있다고 별 지랄을 다 하지만은 이게 증명이 됐습니까? 이 하나로 다 몰라. 우리는 단지 가설이에요. 단지 하이파스시스에 불과한 거라고. 가설이에요 다. 단지 우리는, 신앙인들은 뭐야, 믿을 뿐인 거지.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다 무로부터. 과학자들은 또 뭐 빅뱅 이론 말고 뭐 수십 개의 다른 원인자의 이론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불필요하냐? 아니라는 거야, 칸트는. 이런 이율 배반을 만들어내는 보편 이성의 이념들은 학문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런 것들이 언제나, 그러나 순수 이성에서는 단순한 모순과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형이상학적 개념들이라는 거.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은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증론은 바로 이러한 순수 이성의 어떤, 순수 이성의 오류, 그 다음에 환상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쪽으로 칸트가, 칸트가 그 방향을 잡고 있다라는 거. 얘도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은 신존재론적 증명, 그 다음에 자연신학적 증명, 그 다음에 또 존재론적, 그리고 우주론적 증명, 이 세 개 중에서 칸트가 왜 존재론적 증명으로 나가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시간이 남으면 영혼불멸에서 통각의 개념을 다루고 변증론을 끝내려고 합니다. 아마 내일 못 끝날 것 같기도 해. 어쨌든 오늘 순수 이성 비판 7번째 너무 재밌었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우리 형수님께서 끝까지 참여해 주셨네. 칸트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추스.